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6월 모의평가 고등학교 3학년 국어 해설의 저는 남국민입니다. 4부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문학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앞에 두 개의 세트 18번부터 27번까지의 세트를 풀었는데요. 문제가 전체 문학의 17문제 가운데서 10문제를 지난 시간에 푸는 바람에 시간이 좀 걸렸고요. 작품 수도 좀 많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래 복합도 있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길었습니다만, 오늘 지금 이번 시간 4부에 다룰 두 세트는 상대적으로 그거에 비하면 좀 더 쉽고, 또 특히나 여러분들이 아마 연계를 통해 가지고 수능 특강 공부하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큰 효과를 받아 이렇게 느낄 만한 그런 세트들이다 보니까 해설하기도 저도 좀 한결 시작하는 마음이 좀 가벼운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특히 다음 세트의 가작품 김기림의 시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조금 유의했어야 될 점들, 그런 낯선 작품을 읽어내는 눈,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 제 4부는 초점을 두고 공부를 여러분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자, 우리 고전 소설 한 세트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 시를 공부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랬듯이 이번 시간에도 현대와 고전을 막 넘나드는 재밌는 문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험 10쪽이죠. 28에 31번에 해당되는 4개의 문제를 달고 있는 고전 소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고 있겠지만 수능 특강 문학의 139쪽에서 연계 출제가 되었습니다. 고전 산문의 9번 세트였고요. 자, 제가 이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제 꼭 일러주어야 할 얘기가 있어서 먼저 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3, 4부 들어와서도 몇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연계 출제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 전체 국어 수능에서 문학의 연계가 어마어마한 중요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사실은 전체 수능, 대입 전체에서도 다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간과하고 있겠지만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고전소설 체본간별곡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 제가 수능 특강 강의할 때 아마 제가 그 얘기 했지 싶어요. 이게 연계교재에 자주 실리는데요. 이렇게 쭉 기출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평가원에서 아직도 한 번도 안 건드렸어. 학평에서만 몇 차례 시험에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 한 번쯤 평가원에서 건드릴 만한데 라는 얘기를 제가 수특 본강에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대상이 되는 작품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올해 딱 수능 특강에 있는 작품을 평가원이 연계 출제를, 평가원 출제로는 모평 수능 통틀어서 처음입니다. 체본간별곡을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봐요, 고전 소설, 특히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파트입니까? 근데 그 작품에 대해서 수능 특강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더더군다나 이제 강의까지 들으면서 그 지문, 제시된 지문 이외의 대목까지를 막 재밌게 옛날 얘기 듣듯이 흠뻑 빠져 들었던 사람들은요, 이 지문이, 그런 생각 들었을걸요? 저랑 함께 수능 특강 문학 공부한 사람들 알걸요? 읽으면서 이 지문이, 물론 거기 중약 이후 부분이 우리 수능 특강 139쪽에 있는 지문과 겹치는 부분이어서도 그랬겠지만, 전체적인 줄거리 맥락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중약 이전 지문도요, 마치 내가 이미 읽어서 알고 있는, 그냥 안 읽어도 되는 지문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생생하게 그 이야기를 마치 제가 들려주던 그때가 떠오르면서, 그런 걸 바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른바 남국민표 수능날 음성 지원이라고 합니다. 음성 지원 서비스를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문을 어려워하는 이 파트인 고전소설 같은 데에서 지문을 쭉쭉쭉쭉 읽어나갈 수 있다, 스피드를 확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 국어에서 전체 밸런스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독서 되게 어려웠죠? 그 어려운 독서에다가 최대한 시간을 쓸 수 있으려면 선택 과목 빨리 해결해야 되고요. 문학을 지금 이런 연계 뒷받침을 받아가지고 순풍에 돛단 듯이 이거 빨리 해결, 그냥 빨리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냥 바로 곧바로 끝내야 독서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쓰는 거야. 그 어려운 지문들 읽고 문제 고민할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거. 그게 국어 시험의, 수능 시험의 전체 밸런스고요. 그래야만, 그 밸런스가 맞아야만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거고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1교시 수능 국어를 그렇게 잘 치러내야만, 내 효과적인 전략이 적중을 해야만 전체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올라탄 기운이 끝까지 가는 거죠.
아시겠죠?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진짜 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연계 대상이 되는 작품들은 철저하게 공부를 해놔야 된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세트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갑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인데요. 김진사의 딸 채봉이 우리 여주인공 이름이 딱 나왔네요. 그죠? 채봉은 선비 필성과 정원하나 우여곡절 끝에 스스로 기녀가 되어 송이로 이름을 바꾼다 그랬습니다. 이제 채봉이 송이로 이름을 바꿨어요. 기녀가 됐죠.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 알고 있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채봉이 필성과 띠띠띠띠띠띠 러브라인이 형성됐다, 그지? 근데 이때가 정혼을 하기로 한 것이 아버지 김진사가 한양에 갔을 때야, 그죠? 이 김진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허판서라는 당시의 세도가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뭐 과천 현감인가 뭔가 한 자리 얻기로 하고선 돈을 갖다 바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딸 채봉을 그 집에 소실자리로 보내기로 한 거야. 첩으로 보내기로 한 거죠. 자기 딸을 의사와 상관없이, 그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남의 집에 소실자리로 그냥 보내려고 하는 이 김진사. 나쁜 아버지지, 그죠? 그리고 그것이 더더군다나 자기가 한 자리 해먹기 위한 거였어. 자, 이런 그 김진사의 그런 행동, 그리고 허판서의 또 더 놀라운 악행들, 매관매직 아닙니까, 그죠? 관직을 사고 파는 거야. 그 당시 조선 후기에 그런 그 부정적인 사회상 같은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도 이 작품 안에는 깔려 있다라고 배웠지. 근데 그 김진사가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 평양에 와가지고는 채봉한테 가자, 허판서한테 가자 이러는데 채봉이 싫어요 했다가 안 되겠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계략을 써가지고 이제 따라가는 척하고선 가는 길에 이제 채봉은 혼란스러운 틈을 타가지고 도적대가 나타나고 어쩌고 해가지고는 채봉은 도망쳐 왔단 말이야. 근데 김진사는요, 가지고 가던 돈 1만 냥인가 하는 돈을 잃어버렸고 딸도 이제 뭐 이제 잃은 채로 한양에 일단 갔단 말이지. 그랬더니 이 나쁜 허판서는 어떻게 된 거야? 김진사를, 야, 너 약속 안 지켜? 돈 내놔. 너 나한테 줄 돈 있잖아. 요거 하옥을 해버립니다.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채봉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녀가 되는 이런 스토리가 있죠. 채봉이요. 이 작품에서 이 김채봉이 좀 적극적인 여인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죠? 진취적인 여성이고 이런 일까지 감수해 가면서까지 어쨌든 막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기 노력하고 또 그리고 효심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이 자기 사랑하는 필성을 만나기 위해서 이 기녀가 되었을 때 필성과 재회하기 위해서 어떤 일종의 이벤트 같은 것도 벌여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막 필성과 다시 만나고 막 이런 막 적극적인 여성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어떤 근대적 여성상에 뭐 완벽하진 않지만 한 발짝 다가선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이 작품의 중요한 의의였어. 근데 그래가지고 송이로 이름을 바꾼다 했거든요. 송이의 서화를 눈여겨본 감사가 송이를 데려와 관아에서 살게 한다. 그래서 이 살면서 이제 문서 정리 작업 같은 일을 맡긴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앞부분 줄거리 같은 거 볼 때 여러분 이제 연습하는 시간이니까 이럴 때 있잖아요. 여기서부터가 본문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송이는 이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채봉을 주인공 이름으로 알고 있는 아이들은 수능 특강에서 채봉으로 읽었던 아이가 송이는 거기 물론 이제 어디 있어 그 수능 특강 139쪽에도 송이라고 나오긴 나옵니다만 어쨌든 송이는 하는 게 이게 우리 여주인공 채봉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단서를 주는 거야. 앞부분 줄거리에다가. 이건 출제자가 정리해서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지금부터 여기 제시되는 송이가 바로 채봉이야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일부러 집어넣는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영웅소설 같은 데서 뭐 충렬은 대원수가 되어 어디에 출전한다 이래놓고 여기 원수는 대원수는 어쩌고 나온단 말이야. 아, 이게 충렬이구나 이렇게 알게 한단 말이죠. 말하자면. 아시겠죠? 그게 앞부분 줄거리에서 그런 사소하지만 요 지문과 문제를 원활하게 읽어내게 만드는 장치 중에 하나로 출제자가 심어놓는 것까지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아에서 살면서 문서 정리 작업 같은 거 돕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이 감사라는 게 평양감사 이보국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송이는 감사가 있는 별당 건너방에 가 홀로 살고 지내며 감사가 시키는 일, 이제 문서 정리 작업을 처리하고 지내며 마음의 기생을 면하면 다행하나 밤낮으로 잊지 못하는 바는 부모의 소식, 그 다음에 장필성을 못 봄을 한하고 이 감사가 보는 데는 감히 그 기색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지?
부모님 걱정돼요. 저는 장필성이라는 애인이 있는데 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죠? 혼자 있을 때는 주야탄식으로 지내더라 했죠.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는 거야. 누가? 채봉이. 그 다음 봅니다. 장필성이 이 소문을 듣고 또한 다행 하나. 그러니까 장필성이 소문 듣고 안전하게 잘 있구나. 그리고 또 기생도 면하게 되었구나. 장필성 좋아하죠. 그죠? 그러나 이때 감사는 송이 있는 별당은 외인 출입을 일절 엄금했어요. 그러니까 장필성이 애인 채봉을 만날 길이 없는 거야. 다시 만날 길이 없어 수심으로 지내더니 한 계책을 생각하되,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이 장필성도요 사랑에 목숨 거는 스타일이라. 그치?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나도 감사 앞에서 거행하는 관속이 된다면 채봉을 만나기가 쉬우리라. 지금 무슨 얘기야? 못 만나게? 나도 그리로 들어가겠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방이 되지 않습니까? 하고 여러 가지로 주선하더니 이때 마침 감사가 문필이 있는 이방을 구하는지라. 그러니까 글 잘 쓰는 이방을 한 사람 구하려고 해. 평양감사 이보국이. 필성이 한 길을 얻어 이방이 되어 감사에게 현신하니, 앞에는 이제 나타나 뵌 거지. 그랬더니 감사가 일견 대희하여 딱 보고 기뻐가지고 크게 기뻐하면서 칭찬하며 말하기를 가위 여옥기인이로다. 여옥기인이라는 것은 옥과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품이나 외모나 이런 게 아주 맑고 깨끗하고 티 없이 그런 사람을 여옥기인이라고. 너 대단하다. 당연히 근데 문필이 있는 이방을 구하는 거였으니까 잘생긴 사람 뽑는 게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글도 잘 쓰니까 뽑았겠죠. 그죠? 물론 우리의 남자 주인공 장필성은 뭐 채봉이 그러하듯이 아주 뛰어난 면모를 가진 남녀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보통 고전소설에는 제자 가인형 인물이라 그래가지고 재주가 뛰어나고 인물도 잘나고 마음씨도 착하고 똑똑하고 이런 남녀 주인공이 보통 등장하죠. 자, 너 여옥기인이다. 필성아, 이방이라는 것은 승상접하하는 책임이 중대하다 그랬어요. 승상접하라는 건요. 자, 윗사람을 잘 받들고 아랫사람을 잘 대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위아래 사람들에게 그 안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처세를 할 때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대하는 도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방은 위로는 자기, 예를 들면 감사를 잘 모셔야 되고, 아래로는 더 아래의 아전들이나 또 백성들이나 하고의 관계를 잘 네가 중간 다리 역할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책임이 중대하니 아무쪼록 일심봉공하여 민원이 없도록 잘 거행하라 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필성이 국궁수명하고, 국궁수명이라는 게 몸을 이렇게 굽히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명을 받드는 거죠. 하고 차후로 공사 문첩을 가지고 매일 드나들며 송이의 소식을 알고자 하나 별당이 깊고 깊어 지척이 천리라 어찌 알리오 그랬습니다. 모른다 이거지. 이 별당 즉 채봉이 머물고 있는 곳은 아주 깊은 곳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방이 비록 되어가지고 들어왔으나 관아에 들어왔지만 그러면서 막 이렇게 공사 문첩 뭐 서류 철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막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떻게든 한번 좀 같은 또 이제 서류 관련 일을 하고 이러니까 채봉 한번 만나볼까 했는데 만나기 힘든 거죠. 차시 이때 송이는 별당에 있어 이감사가 들어와 공문을 쓰라면 쓰고 판결문을 내라면 내고 글 쓰고 어쩌고 문서 작성하고 어쩌고 하는 일을 하는 거야. 하더니 하루는 공사문첩 한 장을 본즉 필성의 글씨가 완연한지라. 이 글씨체만 보고도 이제 필성의 글씨를 알아보는 거지. 왜냐하면 옛날 이제 이 주인공들이 그렇듯이 고전소설에 흔히 그렇듯이 남녀가 서로 이제 글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연애를 하다 보니까 시 지어 보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글씨체만 보고도 아는 거죠. 여러분도 나중에 애인 생기면 글씨체만 보고도 괴발 정말 엉망진창이구나 내 애인 맞네 이러면 그럴 것 같다 그지? 글씨 잘 쓴 사람 기왕이면 좋은데. 자, 장필성 보고 이건 필성의 글씨다. 서방님의 글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필법이 장서방님 필적 같으니 혹 공청에 드나드나? 여기 어디? 왜냐하면 이방이 됐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죠?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감사더러 묻는다. 뭐라고 슬쩍. 요사이 공사 들어온 것을 보면 전과 글씨가 다르오니 이방이 관리였습니까? 뭔가 이 문서 작성 이방이 옛날 글씨랑 다른 것 같은데요. 장필성이라고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바뀌었나요? 그랬더니 전 이방은 갈고 장필성이라는 사람으로 시켰다. 두둥. 내 보아라 글씨를 잘 쓰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송이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암암히 기뻐하며 어떻게 하면 한번 만나볼까? 그렇지 못하면 편지왕복이라도 할까? 사람을 시키자니 만일 대감이 알면 무슨 죄벌을 내려올지 몰라. 못하고 무슨 기회를 기다리나 때를 타지 못하면 필성이나 송이나 서로 글씨만 보고 창연히 지내기를 이미 반년 동안이나 서로의 존재를 알면서도 만나지 못하는 애달픈 시기가 막 지나가고 있는 거야.
자, 자연 서로 상사병이 될 지경이더라. 얼마나 그리우면 그죠? 이게 지척에 두고도 만날 수 없는 게 어쩌면 더 안타까울지 몰라요. 속상하겠지. 그러나 희망은 아직도 품고 있을 테고. 자, 이때는 추 9월 보름때라. 9월 가을, 9월 보름때야. 월색은 명랑하여 남창의 빛이었고. 그럼 봐요. 이제 달이 환하게 밝았죠. 보름이니까, 그지? 보름달이 떴는데 창문에 촥 비쳤고, 공중에 외기록이 옹옹한 긴 소리로 짝을 찾아 날아가고, 동산의 송림간에 두견이 슬피 울어 불려기를 허답하니, 무심한 사람도 마음이 상하거든 독수공방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송이야 오죽할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세요. 이게 지금 A라고 묶여있는 파트인데요. 당연히 묶을 수밖에 없겠죠. 일종의 어떤 서술상의 특징이랄까요? 특징이 드러난단 말이야. 어떤 자연물들을 배경을 묘사를 하는데 이 배경 묘사가요. 뭐하고 잘 조응하는 거야? 뭐하고 유사한 거지? 뭐 기호를 이런 걸로 쓸까요? 자, 뭐 심리하고 인물의 심리 또 혹은 인물이 처한 상황하고 잘 어울리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요런 상황에 부응하는 조응하는 요런 그 자연물 묘사, 배경의 묘사는 서사적으로 유의미한 겁니다. 그지? 또 특히나 뭐 소리도 들리고 모습도 있고 뭐 그죠? 그지? 그러니까 봐. 이게 송이야 오죽할까 하는 서술자의 말이 드러나는 겁니다. 송이가 모든 심사 잊어버리고 책상머리에 의지하여 잠깐 졸다가 기러기 소리에 놀라 눈을 뜨고 보니 남창 밝은 달 발허리에 가득하고 쓸쓸한 낙엽성은 심해를 돕는지라 잊었던 심사가 다시 가슴에 가득하여 지며 눈물이 무심히 떨어진다. 슬픔에 가득 쌓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겠어? 일단 부모에 대한 걱정도 있을 테고요. 또 여기서 이제 제일 우리한테 제일 궁금한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장필성에 대한 그리움 그런 거지. 송이가 남창을 가만히 열고 달빛을 내다보며 위연 탄식이라는 것은 한숨 쉬면서 탄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위자가 한숨 쉰다는 위자입니다. 하면서 달아 너는 내 심사를 알리라 이런 거 흔히 나오잖아요. 맨날 그지? 달아 다른 사람은 타 몰라도 너는 내 마음을 알잖니. 작년 이때 뒷동산 명월 아래 우리 님을 만났더니 달은 다시 보건만은 님은 어찌 못 보는고. 그 옛날 심양강 검은 곳 뜯던 여인은 만고문장 백낙천을 달 아래 만날 적에 마음속에 맺힌 말을 세세히 풀었건만 나는 어찌 방명하여 명랑한 저 달 아래서 부득설진 심중사 하니 가련하지 아니할까. 자, 좀 볼까요? 보세요. 작년 이때 이맘때쯤 뒷동산 밝은 달 아래서 우리 님 장필성을 만났었어요. 근데 달은 저렇게 작년 달이 올해도 딱 요맘때에 저렇게 보름달이 환하게 떴는데 님은 다시 못 보는 거야. 달은 보는데 님은 못 봐. 이제 서로 대비되는 거죠. 맨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고전문학에서. 그 옛날 저 옛날에 심양강 검은 곳 듣던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백낙천 시인 알죠? 백낙천을 달 아래 만날 적에 마음속에 맺힌 말을 세세히 풀었어. 중국의 고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여인과 달리 나는 어때요? 어찌 이렇게 운명이 기구해서 명랑한 저 달 아래서 부득설진 심중사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못하고 있어. 뭘? 마음속의 일을 다 풀어내질 못하고 있는 거야. 즉 이때 이 여인은 애인 백낙천을 만나가지고 마음속에 맺힌 말을 자세히 풀어냈는데 나는 말로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 아니야. 왜? 대면 접촉을 못하고 있어. 장필성을 못 만난 거죠. 그래서 어찌 그러니까 가련하지 아니할까. 사람은 없어 말 못하나.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는 만나지 못했으니까 말로 풀어낸 건 못하지만 차라리 심중사를 종이 위에나 그리리라 하고 시를 쓰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추풍감별곡이에요. 하고 연상을 내어 먹을 흠씬 갈고 청왕모 무심피를 덤벅 풀어 백릉 화주지를 책상에 펼쳐놓고 섬섬옥수로 그 여인의 가늘고 긴 손가락 그 예쁜 손을 섬섬옥수라고 하죠. 붓대를 곧게 쥐고 장우단탄 긴 한숨과 짧은 탄식에 맹맥히 그냥 답답하게 앉았다가 고개를 돌려 푸른 하늘의 높은 달을 두세 번 우러러보더니 서두에 추풍감별곡
5자를 쓰고 상사가 생각되고 생각이 노래되고 노래가 글이 되어 붓끝을 따라 나오니 붓대가 쉴 새 없이 쓴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추풍감별곡 딱 쓴 다음에 바라보다가 그냥 어떻게 써? 그리움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노래가 되고 노래가 글이 되고 그래가지고 막 일필휘주로 막 거침없이 그냥 막 추풍감별곡을 쫙 쓰는 거야. 중략했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봤던 대목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써놓은 채로 잠이 든 거라. 아득한 정신은 기러기 소리를 따라 멀어지고 몸은 책상 머리에 엎드렸더니 잠시간에 잠이 들어 주사야몽 꿈이 되어 장주의 나비같이 두 날개를 떨치고 바람조차 중천에 떠다니며 사면을 살피니. 자, 슬쩍 잠이 들어. 주사야몽이라는 건요, 밤낮으로 막 그 생각하고 꿈꾸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그런 걸 가리킬 때도 쓰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낮에 생각했던 게 밤에 꿈으로 나오는 것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꿈이 되어가지고 장주의 나비같이 두 날개를 떨치고 바람조차 중천에 떠다니면서 어디로 가게 되는 거야? 꿈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야? 오매불망하던 장필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장필성이 정막공방에 혼자 앉아 몸이 전일에 답시를 내놓고 보며 울고 울고 보며 전전반층 누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촤 이제 꿈속에서 장필성이 혼자 있는 걸 가서 보게 되는데 장필성이 자기랑 주고받던 시를 펼쳐놓고선 그리움에 막 몸을 떨면서 막 그러면서 울고 보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죠. 송이가 달려들어 마주 붙들고 울다가 꿈 가운데 우는 소리가 잠꼬대가 되어 아주 내쳐 울음이 되었더라. 잠에서 막 엉엉 우는 거야. 그럴 때 있죠. 잘 때 꿈속에서 슬픈 일 겪으면 막 잠에서 이러면서 꿈꾸면서 울 때 있어요. 그죠? 그런 거지. 사람이 늙어지면, 근데 이제 봐요. 사람이 늙어지면 상하 물론하고 잠이 없는 법이라 그랬어요. 노인들은 잠이 없죠. 그죠? 이런 얘기는 이제 서술자가 얘기한 거야. 근데 이때 이감사는, 이게 이제 이감사가 이보국입니다. 평안감사요. 연광도 80여 세뿐 아니라, 그러니까 늙으면 잠이 없어지는데 80여 세니까 이감사는 잠이 없겠지. 새벽 일찍 깰 거고 막 그래요. 밤에 늦게 잘 거고 그런 겁니다.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는데, 그치? 어쨌든 일도 방백이 되어 밤이나 낮이나 어떻게 하면 백성의 원성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국은에 보답할까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관리이고, 즉 농민관이고 또 신하이고 그러네요. 그죠? 자, 그렇게 호련히 송이의 방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리거늘 깜짝 놀라 속으로 짐작하되, 그러니까 이 우는 소리라는 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잠자면서 막 이러고 우는 거죠. 그래서 들리거늘, 미안합니다. 채봉이가 저처럼 방금처럼 그렇게 밉게 울진 않았겠지. 채봉이는 아마도 잘 때도 그 서러운 울음소리도 예뻤겠지만 어쨌든 근데 들리거늘 깜짝 놀라 속으로 짐작하되 이감사가 지금 송이가 나이 18세라 필연 무슨 사정이 있어 저리 하나 보다 라고 짐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고 가만히 나와 보니 남창을 열고 책상 머리에 누웠는데 불을 돋워 놓고 책상 위에 무엇을 써서 펼쳐 놓았거늘 마음에 괴이하여 가만히 들어가 두루마리를 펼쳐본 즉 추풍감별곡. 이후의 스토리는 알죠? 송이야, 네가 이 글을 보니까 뭔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구나. 뭐 어떻게 된 일이냐. 사실은 이방 장필성이 제 애인이. 그래? 몰랐구나. 진작 얘기하지. 야, 너희들의 결혼을 내가 주선하마. 그죠? 해피엔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지문 읽었습니다. 그러면요, 윗글에 대한 이제 내용에 대한 이해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가 앞강 제3부에서 그런 얘기 했죠. 현대 소설의 첫 번째 문제는 무슨 문제다? 서술상의 특징. 그래서 우리 18번 문제를 아까 우리 봤었는데요. 지금 이건 뭐야? 28번 문제. 고전 소설의 첫 문제는 그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3부에서 이렇게 내용 이해 문제로 첫 문제를 삽니다. 서술상의 특징을 첫 문제로 직접 표면에 드러내면서 그걸 본격적인 문제화하는 건 고전 소설에서는 잘 안 한다, 이런 얘기지. 그럼 내용 이해 봅시다. 송이는 부모의 소식으로 애태우다 감사에 걱정을 산다. 부모의 소식으로 애태우는 건 감사 앞에서 티를 못 냈어. 그치? 그래서 감사가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그런 일은 여기는 없잖아요. 답이 1번이 쉽게. 그죠? 2번, 송이는 필성이 이방이 되었으면 감사를 통해 알게 된다. 그지? 왜 이방이 바뀌었나요? 이번에 장필성이라는 애로 바꿔서 글씨 잘 쓰지. 딩동댕. 감사는 필성의 문필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기대를 건다. 문필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기대를 건다 그랬는데요. 문필 능력이 뛰어난 이방을 구했는데, 너 옥 같은 그런 귀한 사람이구나. 너 앞으로 잘해야 된다. 너한테 기대가 커. 이런 얘기를, 기대를 거는 그런 얘기를 감사가 한 부분이 있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송이는 필성과 꿈속에서나마 일시적으로 만남을 이루지만 금방 깨게 되고, 이제 금방 깨는 장면은 여기는 안 나왔구나. 막 이제 그 일시적으로 만남을 이루어서 붙들고 막 우는 게 이제 자면서도 울음소리가 들려서 이 감사가 듣고선 여기 방으로 들어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요. 필성은 송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감사에게 숨기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송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감사한테 숨기고 있지 드러냈나요? 알았다면 아마 그래? 니네 당장 만나 이렇게 해줬을 거라마 이 감사는요. 자, 1번 답인 거를 쉽게 알 수 있고요. 29번 갑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런데요. A가 뭐냐 하면 그 공사 문첩 판장 이거야. 그게 뭐냐 하면 이상하다. 장필성 글씨 같은데? 라고 송이가 눈치채게 되는 그 공사 문첩입니다. 그래서 장필성이 쓴 서류죠.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 B는 뭐냐 하면 B가 두루마리, 즉 추풍감별곡이 적혀있는 그걸 써놓고 잠이 든, 송이가 잠든 바로 그 두루마리입니다. 그러면요.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래요. 봅시다. 공사문첩에 대해 대화하며 송이의 그리움을 눈치챈 감사는 띵띵띵 아니지 그지? 거기에서 그 얘기하면서 너 혹시 장필성을 그리워하는 거 아니야? 그런 눈치 못 챘지? B를 읽으며 그 대상이 필성임을 알게 된다. 이게 아니니까 이것도 뭐 이거 여기 그게 필성이다 아니다를 알게 되는 건 이 뒤에 뭐 있을지 말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지금 그런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A를 작성한 사람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된 송이가 B를 통해 자신의 궁금증을 필성에 알린다. 필성에 알린 건 아니죠. 그죠? 자, 공사 문첩을 작성한 사람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됐지만 감사에게 직접 물어봄으로써 이 방이 갈렸나요? 이러면서 그럼으로써 그 궁금증도 해소가 되죠. 이걸 필성에게 알린 건 아니고요. 그 두루마리 추풍감별곡을 통해서. 자, A를 본 송이는 필성이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게 되고 B의 필성을 만나지 못하는 마음을 풀어낸다. 요게 답이지. 그지? 필성이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게 되죠. 장필성 글씨 같은데 확인했더니 맞아. 알게 된 거지. 그 다음에 두루마리에다가 추풍감별곡에 그 애절한 마음을 담아냈으니까 3번이 답이죠. A를 감사로부터 전달받은 필성은 송이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장필성이 작성한 문서야. A가. 이게 뭔 얘기예요? 그 다음에 B를 쓰면서 송이에 대한 자신의 그림을 이 B를 누가 썼어? 필성이 썼어요? 아니지 그죠? 자, A를 보면서 필성이 자신을 찾고 있음을 알게 된 송이는 그 서류에 송이야 그리워 이런 게 써 있었나요? 아니죠 그죠? B를 쓰면서 필성과 재회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아니고 자, 이것도 틀렸고 B에 대한 설명도 틀렸고 제일 적절한 거 3번으로 쉽게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A의 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런데 봅시다. 송이에게 필성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재회를 기약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을 부각한다. 그랬죠? 작년에 함께 보던 저 달인데 지금은 달은 보지만 필성을 못 만나는 그리고 언제 만날지 모르는 그죠? 5번 딩동댕. 4번 송이의 처지와 대조되는 옛 이야기를 환기시켜 송이가 스스로에 대한 연민을 표하게 한다. 요 옛 이야기가 누구야? 백낙천을 만났던 어떤 여인 말로 풀어냈는데 나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련하냐. 딩동댕. 송이가 자신의 심사를 들추어내어 감정을 토로하는 인격화된 대상. 자, 달아. 너는 내 심사를 알리라. 그러니까 인격화된 상대. 자기의 감정을 토로하는. 딩동댕. 됐죠? 의인화된 청자. 그치 말하자면. 2번. 자연물의 다양한 소리와 어울려 송이의 외로움을 심어한다. 거기에 무슨 새 우는 소리 막 그런 거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번 맞는 얘기고요. 송이가 필성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의탁하는 대상이라고요? 달아, 제발. 이게 무슨 뭐 저기 정읍사의 달입니까? 필성의 안녕을 달한테 기원하나요? 그런 거 안 나왔으니까 답이 1번이야. 됐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31번 문제 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런데요. 저는요, 몰라. 요번 모편 가운데서 좋은 문제들 당연히 다 좋은 문제긴 한데요. 이 문제가 참 잘 만든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제가 뭐 감히 얘기하자면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은 요 텍스트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깊이 있는 눈을 가지고 좋은 포인트를 잘 골라냈다고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요번 그 시험의 그 문학 시험에서의 보기들이요. 앞에 그런 거 있었죠? 그 갈래복합에서 지난 강 3부에서 다룰 때 공간에 대한 걸로 가나다 작품을 엮은
게 있었어요. 이건 시간입니다. 그죠? 공간, 또 시간, 그 다음에 앞에 세트에서 봤던 첫 번째 현대 소설 파트에서 뭐 인물 간의 뭐 자기와의 동일시 어쩌고 하는 그런 심리학적인 보기 같은 거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다룰 마지막 현대시 세트에 나오는 걸로는 화자가 느끼는 결핍,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런 걸 가지고 보기를 만들었거든. 그래서 뭐 다소 유사성도 좀 있는 보기들이 역할을 잘 나누어 맡은 그런 세트이고, 그 가운데서도 사실 이 지문 안에서 말이에요, 특히나 이렇게 시간 표지 같은 것들만 모아서 5개를 고르고 그것들이 서사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이렇게 촘촘하고 꼼꼼하고 정확한 문장으로 구성된 선지들을 만들어내는 일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문제는요, 진짜 평가원의 내공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문제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꼈을지도 모를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들의 그 내용이 되게 깊이 있게 구성되는데 그 내용을 잘 정확하게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야. 그죠? 생각해 봅시다. 소설에서 시간 표지가 일단 배경을 좀 시간적 배경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죠? 그걸 가리키는 역할을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에 개연성을 부여합니다. 개연성이라는 말은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이 맥락상 보면 짐작은 되죠. 그럴 법하다 이거야. 그런 성질을 개연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우연성하고 좀 상반되는 말이랄까요? 그러니까 필연성하고 서로 이제 관련 있는 말인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너무 소설에서 막 지나친 우연에 기대는 사건 전개가 있으면 에이 이건 너무 억진데 어떻게 우연히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 그렇게 되면 이제 독자가 거리를 두게 돼. 근데 그럴 법해. 그래 수긍이가 이런 상황이라면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 테고, 그럼 그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겠지. 이게 납득이 되면 그게 개연성이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시간 표지가 그런 서사에다가 개연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사건의 전개나 장면의 전환 등에 관여된 서사적 정보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전개나 장면의 전환 등에 관련된 서사적 정보, 요거의 시간 표지의 역할이 이제 해당되기도 한다는 거죠. 또한 장면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장면 제시, 또 그다음에 또 서로 다른 장면을 연결, 혹은 사건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었음을 가늠하게 하는 등 서사의 주요 요소들을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 여러 가지 시간 표지가 하는 기능들을 여러 가지 열거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이 보기에 지금 이런 요소들은요, 설명들은 사실은 여러 차례 갈고 다듬어 닦아가지고 만든 선지와 지문 사이의 연결고리들의 묶음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이런 요소들이 다 연결고리 역할을 할 거다. 선지봅니다. 기억은 그런데 그 기억이 뭐냐면요, 보세요. 이때 마침 돼 있죠? 그게 뭐냐면, 자, 내가 장필성이 어떻게 뭐 저기 만날 길이 없으니까 내가 관하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때 마침 글 잘 쓰는 이방을 구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이때 마침은 우연으로 보이는 감사의 이방 선발이 필성이 송이와 만나기 위해 애써왔던 시간과 맞물려 있어요. 을 드러냄으로써 필성의 관하 입성에 개연성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글 잘 쓰는 이방을 구한다. 요 둘이 이때 마침이라는 시간 표지어가 요 둘을 엮어줌으로써 마침 그렇게 글 잘 쓰는 이방을 구하니까 들어가려던 장필성이 그 기회를 이용하게 됐네 라고 개연성을 부여해서 납득할 수 있게 사건 전개, 그래서 제가 관하로 들어가는구나 되게 된단 말이에요. 니은 어디 있어요? 하루는 그런데요. 자, 그 하루는이 어떤 날인가 하면 이거 장필성 글씨 아니야? 이런 하루는이에요. 그 하루는 평범한 일상을 지내던 송이, 문서 쓰라면 쓰고 뭐 판결문 내라면 내고 하던 그런 송이와 감사의 대화를 통해 중요한 서사적 정보가 드러난 시간. 장필성이 이 방으로 들어와 있다. 그런 게 드러난 시간을 부각하여 필성과 재회하고자 하는 송이의 바람을 심어하게 되는 서사적 전환에 관여. 즉 재회하고자 하는 바람이 심화되죠. 왜? 이렇게 가까이 있단 말이야? 빨리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더 심해지는 거지. 그죠? 딩동댕, 좋았어. 그러니까 이런 진술들이 제가 아까 이 문제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아주 정확하게 포인트를 잘 잡아서 명확한 진술들을 해놓은
촘촘한 문제라는 거죠. 완성도가 되게 높은 디귿보입니다. 요사이. 요즘 왜 글씨 보니까 이방 달라진 것 같은데요. 할 때 그 요사이예요. 그러면 공청에서 일어난 최근의 변화에 송이가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좋았어? 그지? 요즘 글씨체를 보니까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이런 거니까. 송이가 공청의 일을 돕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었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뒷부분이 틀렸네요. 답이 3번입니다. 그죠? 이거랑 무관하지, 그지? 자, 4번. 리을 어디 있어요? 리을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미 반년이라 그랬습니다. 못 만난 지가 서로의 존재를 관하에 같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도 못 만난 지가 반년이에요. 자, 송이와 필성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드러내면서 송이와 필성이 가진 그리움의 깊이를 함축한 서사적 정보로 인하다. 이미 반년이야. 못 만난 지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 그리움이 더 뼈에 사무치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움의 깊이를 함축한 서사적 정보로 기능한다. 오, 이런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선지를 맞는 진술을 만들어 놨습니다. 미음은 어디 있어요? 미음이 이때 그랬죠? 그 봐. 지금 순풍한별곡 써놓고 잠들어가지고 꺼이꺼이 울고 있는 소리를 들은 그때야. 그때. 그죠? 자, 감사의 사람됨과 감사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관련지어. 왜? 사람됨. 잠 못 들고 어떻게 하면 백성 잘 다스릴까, 임금의 은혜에 보답할까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됨과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관련지었죠. 그죠? 이래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니까. 또 더군다나 또 나이도 많으니까 나이 많으면 이제 잠이 줄어든다 그런 얘기까지 더해지면서 흐느껴 울던 송이를 감사가 발견하는 사건의 시간적 배경을 지시한다. 그렇지? 잠 못 들었는데 그래서 깨어있는데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웬일이지? 하고 송이 방에 들어가 본단 말이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얘기죠. 오케이? 자, 시간 표지어, 시간을 가리키는 말들에 주목해가지고 절묘하게 그것들 5개를 집어다가, 물론 이제 정답지 자체는 요 3번은요 약간 이 뒷부분이 너무 확실하게 틀린 소리라서 3번을 답으로 고르는 건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뭐 오답률이 매우 높은 문제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출제의 어떤 포인트 자체는 대단히 평가원다운 면모를 보여준 그런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전소설 연계 출제되어서 여러분에게 훨씬 더 쉽게 다가갔을 채범감별곡 얘기 끝내고요. 마지막, 문학에서의 마지막 현대 시세트로 건너갑니다. 공통 과목의 마지막 세트 세 문제는 현대 시로 설정이 되었네요. 그죠? 자, 앞에서도 뭐 얘기하고 했었습니다만 나 작품은 대장간의 유혹이라고 수능 특강에서 연계 출제가 됐잖아요. 수능 특강에 107쪽입니까? 거기서 연계 출제돼서 여러분 다 익히 알고 있는 시였는데 그거는 철저히 공부한 사람이라면 나는 아예 읽을 시간을 통째로 그냥 절약할 수 있는 거 바로 문제로 갈 수 있죠. 근데 이제 가가 문제인데요. 이렇게 낯선 현대시가 나왔다. 긴장하기 마련이죠. 그럴 때 연계교재에 대한 철저한 공부가 돼 있는 사람들은요, 또 개념을 잘 알고 있어서 이 각 장르별로 중요한 개념들을 기반으로 해서 장르별 특징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낯선 작품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런 걸 한번 우리가 가를 가지고 해보자고요. 알겠죠? 그게 결국 9월에도 11월에도 결국 이제 비연계 작품은 나오긴 나올 건데 그럴 때 어쨌든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 작품을 내 눈으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이번 6월 모평의 제일 중요한 문학 공부의 파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갑시다. 자, 김기림의 연륜이라는 제목의 시예요. 연륜이라는 게 여기도 나오는데요. 연륜이 해 년자에다가 박휘륜자입니다. 자, 해를 year를 나타내는 것하고 박휘라는 게 있어. 그럼 이 연륜이라는 게 뭐예요? 나이테야. 아시겠죠? 나이테. 그럼 봅니다. 이제 나이테라는 제목의 시인데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해 봐야 되겠지? 갑니다.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남은 해야 그랬거든요. 이제 우리는 딱 이거 읽는 순간 연륜이라는 게 나이테라는 걸 의미하니까 뭐 이연 가면 더 분명해지겠습니다만 서른 남은 해. 그럼 결국 이 화자가 아마도 이제 이 화자 너머에 있을 시인 자체 김기림 자체이겠지만 여기 화자가 30여 년 지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그래서 30대의 어떤 화자네요. 그죠? 서른 남은 해가 어떤 해인지를 보세요. 서른 남은 해야 어떤 해야? 무너지는 꽃잎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남은 해예요. 그럼 뭔가 그냥 아주 그냥 단순하게 쉽게 얘기하자면 좋은 긍정적인
뿌듯한 그런 지난 세월은 아니었던 것 같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무너지는 이라는 말이라든지 발 아래 깔리는 이라든지 말, 이런 말들은 뭔가 안 좋은 대상을 수식할 때 쓰는 말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봐요. 꽃잎알인데 그게 무너지는 꽃잎알이에요. 아시겠죠? 그 꽃잎알이처럼, 무너지는 꽃잎알이처럼 직유의 대상이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 서른나무네고, 그 무너지는 꽃잎알이처럼 휘날려서 발 아래 깔리는 서른나무네. 그러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뭐 시라는 건 뭐 명시적으로 직설적으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쓰는 그런 장르는 아니니까 뭔가 암시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30 몇 년간의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이나, 그쵸? 뭔가 부정적인 인식 같은 것들이 있는 거지. 안타까움이든지 슬픔이든지 뭐가 있어. 그래서 무너지는 꽃잎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나무네요. 그 다음 봅니다.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한금 두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이테라는 게 한금 두금 곱다랗게 감기는 거죠. 해가 더해 갈수록 나이테의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나이테가 곱다랗게 감겨요. 한금 두금 해가 가면서. 근데 그게 어떤 나이테인가 하면 구름같이 피려던 뜻이 날로 굳어서 만들어지는 나이테야. 그럼 생각해봐요. 이때 이 뜻은요, 구름같이 피려고 했어요. 피인다는 게 뭐 여기선 피어나려던, 피우려던인지 뭐 펴려던, 펼치려던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이제 뭐 당시의 표기나 이런 문제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구름같이 피려던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뭔가 삶을 좀 잘 살아보고 좋은 일을 만들어보고 뭐 멋지게 한번 뜻을 펼치고 싶은 그런 뜻이 있었어. 근데 그게 날로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세월이 이런 세월이 되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금 두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이라고. 그럼 이 연륜은요, 내가 이렇게 나이테가 쌓였어. 야, 나 오랜 세월 뿌듯하게 잘 살았네. 의 감정이 아닐 거란 말이지. 뭔가 이런 뜻이 있었는데 그냥 굳어버렸고, 결국에 세월이 그냥 헛되이 지나버렸다라는 후회의 감정, 안타까움의 감정, 서글픔의 감정, 이런 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그래서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산호핀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 그랬거든요. 그럼 보세요. 자, 가자 그랬어요. 보통 이런 건요, 가자라고 하는 건 어떤 지향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화자가 가지고 있는 지향이에요. 어디로 가재? 섬으로 가재요. 근데 그 섬이 어떤 섬인가 하면 바다에 내려앉은 섬입니다. 근데 그 바다는 또 어떤 바다인가 하면 산호가 핀 바다예요. 그쵸? 그거를 어떻게 가자 그랬는가 하면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의미를 확정적으로 진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화자가 어떤 섬이라는 공간으로 가려면 말이에요, 섬으로 가자 하려면 물론 인간은 배 타고 가면 되겠죠. 안 되면 뭐 헤엄쳐 가면 되겠죠. 근데 이제 갈매기처럼 꼬리를 떨면서 날아서 어쨌든 설레는 마음으로 저기 어딘가 섬으로 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생각하는 거야.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산호 핀 바다, 산호초가 이렇게 확 있는 그 맑고 아름다운 바다를 생각해봐. 거기에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지. 그럼 그 섬은 뭔가 봐요. 이런 지향을 보여준다는 것은 여기까지 후회스러웠던 여태까지의 삶과는 단절된 뭔가 새로운 희망을 일굴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게 되는 여지가 일단 열리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빛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의 적시우리. 그랬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맑기도 하리라, 적시우리 이런 것들은 뭡니까? 짐작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화자의 짐작이죠. 그럴 것이다. 그러리. 근데 여기 짐작은 이 짐작과 함께 또 뭐랑 관련이 있을까? 기대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에 가면 그 섬은 어떤 곳이라고 짐작하고 또 그 안에 담겨있는 기대를 표현한 곳인가 하면 빛빛 하늘. 얼마나 맑고 아름다운 하늘입니까? 그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그럼 빛빛 하늘 아래 맑은 꽃이 피는 곳이야. 그 섬은요.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의 적시우리. 그랬는데 여러분, 이 시행과 관련해서 1년의 내용을 한번 가만히 다시 보세요. 아까 1년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꽃이 무너지는 것에 관한 언급이 여기에만 나온 게 아니라 앞에서 한 번 더 나왔었어. 그죠? 자, 무너지는 꽃잎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나무네.
여기 1년에서 그려진 꽃잎파리는요, 무너져서 발 아래 휘날려가지고 발 아래에 깔려버려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두 번째 나오는 이 꽃은요, 무너지더라도 그게 눈빛 파도, 막 파도가 막 포말이 막 일고 이럴 거 아니겠어? 눈빛 파도의 적시유리. 그러면 이때 피는 꽃은 1년에서 얘기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게 무너지네. 그렇죠? 그러면 무너지는 꽃잎조차도 아름답게 무너지는 그런 곳이야, 섬이. 아시겠죠? 가고자 하는 섬이란 곳이.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자, 이 살리라라는 건요, 요 리라, 살리라라는 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아니다, 여기 있네요. 하리라의 요 리라하고는 다른 거지. 이거는 짐작이나 기대를 나타내는 말투지만 이건 뭐예요? 이건 의지를 드러내는 말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술어가 어떤 방식으로 서술됐는지를 보는 것은 그 시에서 화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자신의 태도나 정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되게 큰 도움을 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회한의 정서 같은 것에서 화자의 지향이 드러나고, 그 지향하는 공간이 어떤 성격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짐작과 기대를 드러내는 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는 의지와 다짐을 드러내는 말로 이어지는 것이 화자의 태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그 맥락에 기대어서 초라한 경력, 이게 뭐야? 30 남은 해 동안 자기가 별 볼 일 없이 살았던, 자기의 마음에 차지 않는, 성에 차지 않는 지난 세월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육지에다가 막아요. 이 육지는 섬하고 반대되는 곳이겠죠? 상반되는 곳, 대조되는 곳이겠죠? 여기는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던 곳이야. 거기에다가 막아둬요, 초라한 경력은. 그리고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막다, 끊어버리다, 서로 통하는 거고요. 초라한 경력과 주름 잡히는 연륜이라는 거 결국 통하는 거야. 결국 이 말은요, 물론 뭐뭐 한 다음 뭐뭐 한다라고 했으니까 순차적으로 일종의 과정 같은 게 드러난 것이기는 합니다만, 서로 통하는 얘기, 결국 뭐 비슷한 얘기가 두 번 반복된 거나 마찬가지죠. 의미상으로는. 어쩐다는 거야? 여태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초라한 경력. 사실 김기림은요, 이런 말 쓰는 거 적절치 않을 것 같아요. 김기림 하면 여러분, 한국의 모더니즘 문학의 기수예요. 구인회 멤버였고요. 자기 스스로도 뭐 훌륭한 작가였기도 했지만 문학 평론가로도, 이론적으로도 우리 문학의, 근대 문학의 어떤 틀을 잡은 사람 중에 하나고요. 또 뭐 직업적으로는 신문 기자이기도 했고요. 아니, 문학 평론가로 업적을 쌓은 사람인데 이상의 친한 친구이기도 했고요. 이랬던 김기림이 초라한 경력이래, 주름 잡히는 연륜이래, 자기의 지난 삶을. 우린 동의는 안 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별 볼 일 없었던 지난 세월을 육지에다 막아두고 끊어버리고 단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막고 끊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이제 자기가 섬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이렇게 살겠다는 거야. 그럼 뭐야?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그러면 나도 또한, 그지? 문제로도 나옵니다만, 나도 무엇처럼? 불꽃처럼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건데? 열렬히 사는 거죠. 그렇게 살겠다는 거야, 자기가. 아시겠어요? 그럼 봐, 낯선 시이지만 이 김기림이 연륜이라는 시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압축해서 얘기하면 이거죠. 이런 그 수많은 그 비유적인 표현이나 상징적인 표현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압축해서 얘기하자면, 나 지나온 30몇 년 지나온 나의 삶이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고 회한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이제 새로운 공간으로, 가슴 벅찬 곳으로 가자. 거기는 아주 아름다운 곳일 거야. 희망이 넘치는 곳일 거야. 거기에서 이 회한에 넘치는 과거와 단절하고 정열을 불사르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가를 이런 맥락에서 이해했다면 문제들을 푸는 게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건데, 특히나 34번 문제가 걸려서 문학에서 아마 34번 틀린 사람들 굉장히 많죠? 문학에서 아마 오답률이 제일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34번 같은 문제가 이런 맥락을 이해한다면 과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김광규의 대장간의 유혹이라는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는 102쪽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을 또 다시 한번 훑어봅니다. 대장간의 유혹이에요.
김광규의 시는 제가 이거 설명할 때도 얘기했었습니다만 김광규의 시는요 가슴으로 읽는 시가 아니라 머리로 읽는 시야. 정서적인 감동보다는 이성적인 비판 능력 이런 것들과 관련된 시거든요. 되게 그렇습니다. 김광규의 대표작이라는 것이 쓰기를 머리로 썼으니까 가슴으로 쓴 게 아니라 머리로 썼으니까 읽는 것도 머리로 읽어야 되는 시예요. 그럼 봅시다.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 보세요. 이 플라스틱 물건이라는 것을 수식하는 말을 이만큼을 줬네요. 이 플라스틱 물건이 어떤 물건인가 하면 이런 물건이야. 알겠죠? 그럼 이게 봐요.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라는 말은 좀 어려운 개념인데 노동의 소외야 사실은. 즉 원래 인간의 노동이라는 건요 소외되지 않은 노동은요 사회과학적인 개념으로는 원래 인간의 노동은 자기가 필요한 걸 자기가 그 노동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자기가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동의 과정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결과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게 노동의 소외가 안 되는 근본적인 원래의 본질적인 노동이란 말이야. 근데 제 손으로 만들지 않아 오늘날은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을 몰라요. 필요하면 사다 쓰지. 그죠? 즉 노동의 소외 상황 속에서 대량으로 생산되어서 그 다음에 한꺼번에 싸게 산다는 건 뭐야? 대량 유통에 의해서 내 손에 들어와. 그 다음에 마구 씁니다. 그러면 함부로 막 사용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짧은 효용 가치가 끝나고 나면 그냥 쓰레기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플라스틱 물건. 내가 마치 그런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도 이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야. 이건 뭐예요? 현대사회에서 인간도 역시 이런 취급을 받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풍토, 환경, 사상 뭐 여러 가지 그죠? 비인간적인 여러 가지 면모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인간의 소외 현상을 느껴. 그럴 때 나는 당장 어떻게 하고?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자, 이 작품 보면요. 뭐뭐 하고 싶다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죠? 그러면 화자가 뭐 하고 싶은지를 잘 보면 돼. 그게 반복되니까.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려 버리고 싶대. 그럼 이 버스는요. 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런 생각을 했겠지. 아, 내가 마치 플라스틱 물건 같아. 라는 생각을 해서 진짜 물리적인 공간으로 해서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것이기도 하겠지만 시라는 거는 좀 더 비유적이고 상징적이고 암시적인 맥락에서 읽어낼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뒤에 문제와도 연결됩니다만 이 버스라는 게 말하자면 지금 내가 뛰어내리고 싶은 탈출하고 싶은 그런 공간이란 말이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이 이런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어떤 지금의 이 달려가고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사회를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한 것으로도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버스에 뛰어내리고 싶다. 그래서 와요.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고 싶대요. 찾아가고 싶대. 어디를? 털보네 대장간을. 근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사라진 곳이야 여기는. 그러니까 자 이거하고 통하는 게 이런 거지. 현대 사회의 어떤 그 문명의 발전, 우리가 보통 세속적인 오늘날의 가치로 볼 때, 잘 사는 것, 부러워하는 것, 남들보다 뛰어나게 이렇게 사는 세속적인 가치로서의 그런 그 어떤 그 주거 공간이기도 하고, 이런 게 들어서면서 사라져버린 전통의 공간, 털보네 대장간. 이게 가고 싶은 공간이야. 왜 하필이면 수많은 사라진 공간 중에서 대장간을 가고 싶어 할까? 플라스틱 물건 말고 쇠로 된 물건을 만드는 곳이고요. 이건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물건이었지만 대장간에서 뭐 하고 싶다는 거야? 직접 손으로 두들겨서 만든 진짜 핸드메이드가 되고 싶은 그런 거야. 그죠?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새처럼, 시우새라는 게 이제 연철을 얘기하는데요.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별이고. 그러니까 막 이 대장간 여러분 알죠? 왜 꿍꿍꿍꿍 시뻘건 달궈진 쇠를 말이에요. 모루 위에다 놓고 막 두들겨가지고 펴고 모양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친 거야. 이런 건요. 여기서 얘기했던 대로 제 손으로 만들지 않는 과정하고 다른 진짜 물건을 만드는 소외되지 않은 진짜 노동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숫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 그랬습니다. 플라스틱 물건하고 다른 게 여기 있어. 시퍼런 무쇠낫이라고. 그러면 모루에 뭐 두들기고 뭐 별이고 숫돌에 갈아가지고 결국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시퍼런 무쇠낫이야. 그럼 이거는 재질 자체도 플라스틱하고 기계로 찍어내는 사출해내는 그런 플라스틱 물건하고 다르기도 하지만 노동의 과정 자체가 그야말로 핸드메이드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로
바꾸고 싶다 그랬어요.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요게 바로 뭐라고? 아까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에 대응되는, 대비되는 그런 거죠. 그죠? 만들어낸 꼬부랑 호미. 자, 낫이든 호미든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긴 대장간에서 만드는 그런 진짜 기구, 진짜 물건, 인간적인 가치가 녹아 들어간 생산품, 그런 게 되고 싶다는 거지. 나는 플라스틱 물건이 아니고. 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그랬습니다. 대장간 벽에 다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두는, 이제 사러 오는 사람이 그 걸려있는 거 사가는 거지. 그렇게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똥덩이처럼 느껴지는, 똥덩이가 뭐예요? 가장 무가치한 것이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져. 뭐 종합적인 통찰과 반성에 들어가는 거야. 성찰과 반성에 들어가는 거죠. 나는 살아온 삶이 온통 부끄러워. 그래서 직지사라는 절에 해우소가 근심을 풀어버리는 곳이죠. 이게 화장실을 얘기하는 거야. 절에서 해우소라고 하죠. 직지사 화장실에 아득한 그 재래식 화장실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진다. 이 똥덩이에 대응되는 유사한 시어가 뭐였어? 위에 아까 나왔던 플라스틱 물건이에요. 그렇게 내가 무가치한 존재처럼 느껴질 때 나는 뭐 하고 싶다고? 가던 길을 문득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있고 싶다 그랬어요. 걸려있는 건 어디에 나왔나? 여기에 나왔었지. 대장간 벽에 걸린다는 것하고 같은 얘기예요. 지금 어딘가에 내가 걸려있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걸려있다는 건요, 뭐하고 상반되는 걸까? 떨어져 내리는 거하고 상반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하강의 이미지, 떨어져 내린다는 것 자체가 무가치한 존재로서 그냥 나락으로,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져 내려버리는 건데, 그러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어딘가에 걸려 있고 싶다는 바람은 이런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싶지 않다는 그런 바람이 담겨있는 진술이요. 아시겠죠? 자,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담긴 시입니다. 맞지? 좋았어요. 그럼 이제 두 작품 다 이해했다. 32번 문제 봅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거든요. 가는 김기림의 연륜이고요. 나는 김광규의 대장간의 유혹입니다. 가는 나와 달리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들을 나열하여 시간의 급박한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는데요. 나의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 이거 이 말이 좀 약간 모호하긴 합니다만,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들을 나열했다.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들은요, 나에서도 예를 들면 시우새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별이고 숫돌에 가라, 막 이런 말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무쇠 낫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들이 나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시간의 급박한 흐름을 드러내는 건 관련 없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이상합니다만 이렇게 나와 달리라고 해도 안 되겠죠, 그죠?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골라야 되는데 1번 답이 될 가능성이 없겠다. 2번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의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나에서는요,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의 움직임을 드러냈다라고 보는 게, 거기에는 지금 자연물 자체가 뭐 별로 없어. 눈에 띄는 게 생각나는 게 없네요, 그지? 근데 가에서는요, 예를 들면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의 움직임을 드러내는 시어를 고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3년의 일행 볼까요?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같은 게, 자기가 그 섬으로 갈 때 어떻게 가자고?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가자는 거야. 뭐 그거는 뭐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긴장도 될 테고 호기심도 있을 테고 어쨌든 떨리기도 할 테고, 그죠? 새로운 세상으로 어딘가로 옮겨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자연물에 빗대었다. 갈매기처럼 화자의 움직임, 그래서 떨며. 됐네. 그러면 가와 달리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가에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돼야 될 거야. 이 둘의 자리를 바꿔. 가는 나와 달리 이렇게 하면 이 말이 적절한 진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3번 나는 가와 달리 색채어를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을 만들어내는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그랬는데요. 가와 달리라고 하면 안 되겠지. 여기 나에는 물론 색채어가 있습니다. 시퍼런 무쇠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시퍼런 같은 말. 근데 가에도 있어요. 예를 들면 비추빛 하늘이니 또 뭐 그리고 눈빛 파도의 적시우리 이런 말 같은 거 나오거든? 색채가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4번 가와 나는 모두 하강의 이미지가 담긴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랬는데요. 여기 답이 있네. 요거 정답지 절묘하게 잘 찾아냈습니다. 왜냐하면 가도 나도 뭔가 삶에 대한 회의와 성찰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다 이런 지향에 관련된 결국 대표 문제를 34번으로 만들면서도 요 가와 나의 공통점에 해당하는 적절한 또 하나의 포인트를 찾아낸 거 아니겠어요? 하강의 이미지. 그치? 왜? 가에서는 아까 우리 봤지만 무너져 내리는, 무너지는 막 이런 게 있었거든. 1년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1, 2, 3, 4년에 무너질 적에는 어쩌고 이런 것도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하강의 이미지가 담긴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가에 해당되는 거 맞고요. 사실은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같은 말은 하나만 한 말입니다. 이게 큰 의미가가 없어요. 어떤 시어에는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지 않은가?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는 건 모든 시어에 다 적용될 수 있어. 웬만하면. 그러니까 요거는 큰 역할을 못하고 중요한 건 하강의 이미지가 둘 다 있느냐거든. 가에서 무너지다 라는 게 있고요. 나에서는 뭐가 있어요? 아까 봤지만 떨어지다. 나락으로 떨어지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번처럼 얘기할 수 있겠다. 4번 정답이네요. 가와 나는 모두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는데요. 일단 나가 아니야. 나에는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독백인 거지. 그런데 가에서는 예를 들면 1년에서 30 남은 해야 라고 그걸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표현됐다라고 볼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가 틀렸으니까 5번은 답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된다. 됐죠? 공통점 묻는 문제는 이렇게 그 세트의 첫 자리에 올 수가 있다. 근데 물론 자 보세요. 4번처럼 공통점 하강의 이미지라는 걸 찾아냈으니까 이게 정답지가 섰죠. 만약에 이 문제에서 유효한 34번과 충돌이 되지 않는 간섭이 없는 매끈한 공통점 하나를 더 뽑아내지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문제는 그러면 정답지를 어떻게 설정할까? 알아두셔야 돼요. 그럴 때는 공통점으로 이렇게 이런 형태의 선지로 정답지를 만들지 못하면 정답을 뭘로 삼아? 둘 중 하나에만 있는 걸로 이런 형태의 진술로 된 걸 답으로 삼는 거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건 차이점에 주목하는 거죠. 그럼 결국 두 작품 가운데 한 곳에만 있는 특징을 가지고 정답지를 올바른 진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선지를 만들어내는 정답지를 만들어내는 출제 기술이 있으니 여러분 알아두면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33번 갑니다. 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인데요. 이 문제가요. 제가 앞에 총평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여기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새로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 유형은 여태까지 여러분이 아마 기출문제 풀면서도 또 수특에서도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이 풀어온 그런 문제거든요. 이게 그야말로 전통적인 문제죠. 시어의 의미와 기능, 시어 및 시구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문제로 맨날 나오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여러분 눈에 바로 띄진 않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기에 지금 언급하고 있는 시어들이요. 이 시어가 열렬히 한꺼번에 하나씩 온통 또 날로 어디 있어? 당장 또한 마구 이런 거 있죠? 다 문장에서 부사어에 해당돼. 그 부사어들만 쪽쪽 뽑아가지고 걔네들이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가끔 만나죠. 올해 수특에서도 여러분 왜 한용운에 해당화 있는 세트에서 그렇게 뭔가 다른 말을 수식하는 말 그런 역할을 하는 말들 관용어나 부사어의 역할들을 주목하는 문제가 있었어. 그런 출제 포인트가 여기도 사실은 이어진 거라고 봐야 돼요. 봅시다. 김기림의 연륜에서 열렬히는 화자가 추구하는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표방한다. 그렇죠. 이 열렬히가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다짐에 해당되는 핵심적인 내용이야. 그죠? 나에서 한꺼번에와 하나씩의 대조. 한꺼번에는 이제 플라스틱 물건이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소비되고 이런 거고요. 이 하나씩은 거기에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2행 한꺼번에 싸게 사서 또 제 손으로 1행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이런 것들하고 대비되는 거라서 그 대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것은 개별적인 존재의 고유성을 부각한다. 어땠어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플라스틱 물건 말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진짜 물건이 되고 싶은 거니까
그게 하나씩 만들어지는, 세상에 똑같은 홈이 똑같은 낫은 없는 그런 게 되고 싶은 거 아니야. 그게 바로 고유한 개별적인 어떤 가치에 관한 주목이죠. 2번 맞는 얘기죠. 나에서 온통은, 그 온통이라는 게 온통 부끄러워지고 그랬거든. 그러면 화자의 성찰적 시선이 자신의 삶 전반에 걸쳐 있으니까 온통이라고 그런 거지. 그 나의 지나온 삶이 온통 부끄러워져. 그러면 통째로 다. 그러니까 성찰이 삶의 전면적인 그 성찰로 이어진다는 얘기고요. 4번 가에서 난로는요. 가에서 난로가 어디 있어요? 구름같이 펴려던 뜻은 난로 굳어 그랬는데 그 난로는 부정적 상황의 지속적인 심화. 그러니까 점점 더 그 꿈이 뜻이 굳어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 맞는 얘기지? 그다음 나에서 당장이라는 건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그랬거든요. 당면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절박감. 지금 당장 나가고 싶은 거니까, 뛰어내리고 싶은 거니까. 맞네요. 5번 볼까요? 가에서 또한은 긍정적인 존재와 화자의 동질성을, 나에서 마구는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과 화자 간의 차별성을 부각한다. 자 보세요. 여기 또한은요. 가의 마지막에 보면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그랬으니까, 그럼 봐요. 긍정적인 존재와 화자의 동질성. 나도 또한, 나도 뭐처럼, 불꽃처럼 열렬히 살겠다. 그런 거니까 동질성 또한, 여기 앞에 있는 나도라는 조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런데 나에서 마구라는 건 어디 있는 거 볼까요? 자, 삼행에 있는데요.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막 함부로 무분별하게 소비되는 플라스틱 물건에 해당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 함부로 소비되는, 무분별하게 소비되는 플라스틱 물건과 화자 간의 차별성이 아니라 유사성, 동질성이지. 그죠? 자기도 그렇게 소비되어 버리고 말고 나중에 쓰레기로 전락해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 부분이 틀렸네요. 정답이 5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이자 문학에서 제일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를 한번 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구조를 한번 보세요. 시인은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을 성찰하는 경우가 많다 해놓고, 예컨대 해가지고요. 연륜이 어떻고 대장간의 유혹은 어떻고, 이렇게 작품에 대한 설명을 묶어줄 한 문장을 앞에다 뒀어. 그럼 보세요. 키워드는 뭐야? 결핍이야. 그죠? 시인은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을 성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결핍을 키워드로 해서 새로운 가치의 발견과 삶을 성찰하는 것, 그걸 이제 두 작품을 묶을 만한 매개로 삼은 거예요. 예컨대 연륜은 축적된 쌓여있는 인생 경험에서, 또 대장간의 유혹은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에서 뭘 발견해? 결핍을. 다시 연륜은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온 인생 경험, 그 이제 뭐 연륜으로 상징되는, 그죠? 나이테로 상징되는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인생 경험, 그리고 지나온 세월 전체가 결핍을 주는 거야. 대장간의 유혹은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 막 공장에서 찍어내가지고 함부로 소비하고 버려버리는 그런 편리한 플라스틱 물건을 소비하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편리함에서 결핍을 느낀 거죠. 그런 발견한 화자를 통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재해석된다. 그렇죠? 두 작품은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구심점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 그럼 여기에 이게 있는 거야. 키워드가. 두 작품 모두 결핍, 새로운 가치의 발견, 삶을 성찰하고 벗어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둘 다 공통점으로. 됐죠? 그래서 이 문제 34번의 보기 출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두 작품을 이렇게 꿰뚫을 수 있는 공통점이 버젓이 대표 문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도, 3점짜리로 어려운 문제로 구성이 되고도 아까 봤지만 32번에서 정답지 4번을 만들 수 있는 하강적 이미지라는 것을 또 키워드로 잘 뽑아낸 그런 세트가 되겠습니다. 자, 선지 볼까요? 가에서 서른 남은 해를 초라한 경력으로 표현했지. 초라한 경력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뭐 육지에다 가둬버린다 그랬나요? 그죠? 육지에 막은 다음 그랬거든요. 그걸로 표현한 것은 화자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변변치 않은 경험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뒤에 말은 이해됐죠? 뭐 변변치 않은 경험이니까 초라한 경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에 대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경력은 경험에, 초라하다는 건 변변치 않네. 그죠? 그래서
요 자기의 지나온 삶을, 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30 남은 해고요. 그렇게 해석하고 딩동댕 뭐 나무랄 데가 어디 있나? 그지? 2번 가에서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왜? 나도 또한 불꽃처럼 그렇게 열렬히 살리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로 재해석한 것이군. 미안합니다. 다른 선지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이게 정답지인데 3번 봅시다. 나에서 지금은 사라진 털보나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고 표현한 것. 계속 뭐뭐 하고 싶다. 여기에서 털보나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그랬잖아요. 표현한 것은 일상에서 결핍된 가치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열망을 공간에다 투영했다. 이 공간이 뭐야? 털보나 대장간. 근데 그 결핍된 가치라는 게 뭐야? 아까 우리 저 앞 문제에서도 나왔던 고유한 존재의 개별적 가치 같은 것? 그죠? 핸드메이드 물건 같은 나만 특별하게, 그지? 내가 무슨 공장에서 찍어낸 비인간적인 대우받는 누구, 직지사 해우소에서 떨어지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똥덩이 같이 느껴지는 그런 삶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에게 인간다운 가치, 고유한 가치, 이런 것들, 결핍된 가치를 찾고 싶어. 어디로 가고 싶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시우쇠 달구고 두들겨서 제대로 된 무쇠낫이나 홈이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걸 만드는 공간을 찾아가고 싶다는 것으로 공간에 그 열망을 투영한 거 맞죠? 자, 4번 갑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걸려 있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표상하는 사물의 상태가 되고 싶다고 진술함으로써 결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보세요. 결핍을 키워드로 지금 삼고 있으니까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라는 게 아까 보기에서 봤던 우리 이 두 작품을 엮는 키워드였잖아요. 근데 그게 그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뭐라고? 가던 길을 멈추고요. 그 다음에 또 걸려 있고 싶다 그랬어. 이거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하고 대비되는 것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대접받고 싶은 그런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표상하는 사물의 상태. 그럼 요 사물이 뭐겠어? 홈이나 낫 같은 거죠. 털보나 대장간 벽에 걸려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싶다고 진술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것도 맞는 얘기죠. 5번 가에서 육지를 지나간 시간을 막아둘 공간으로 나에서 버스를 벗어나고 싶은 공간으로 표현한 것은 육지와 버스를 화자가 결핍을 느끼는 공간으로 재해석한 것이고. 자, 요 5번 선지, 4번 제가 지금 설명 충분히 했고요. 5번 선지를 부적절한 진술로 읽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잘 생각해보자. 육지가 가시에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지나간 그 세월을, 시간을, 초라한 경험을 막아둘 공간으로 생각했죠. 다시 한번 볼까? 가에서 마지막에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육지는 초라한 경력이라는 그 지나간 시간을 막아둘 공간으로 그려진 거예요. 그 다음 나에서 버스라는 건 당장 뛰어내리고 싶은 거니까 벗어나고 싶은 공간으로 표현한 거 맞죠? 그것은 육지와 버스를 화자가 결핍을 느끼는 공간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선생님, 이거 맥락이 없다면 이게 결핍이라는 말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지금 상황입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다면 뭐 그래, 그것도 일리 있는 해석일 수 있겠다 싶은데, 이거는 보기의 역할이 바로 이런 걸 주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건 다 결핍에 관한 시야 라고 전제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거 내가 지나간 허무한 삶을 가두어 두고 새 출발해야 되는, 결별해야 될 대상이야. 얘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지금 버려야 되는 그런 공간인 거죠. 그러면 결핍을 느끼는 공간으로 육지와 버스가 그려진 거고, 아까 우리 이 나 작품 이해할 때 이 버스가 진짜 물리적으로 진짜 사물로서의 그 탈 것으로서의 버스의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앞으로 막 달려가는 그 문명의 세계 자체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결핍을 느끼는 공간으로 재해석했다. 맞는 얘기란 말이야. 근데 이걸 왜 틀리냔 말이지. 자, 정답지인 2번을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2번을 곰곰이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왜 틀렸나 생각하면서 2번을 한번 다시 봅니다. 가에서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거 맞죠? 왜? 나도 또한 불꽃처럼 뭐라 했나? 열렬히 살리라 이랬으니까. 됐는데, 그럼 봐. 주름 잡히는 연륜이라는 건 뭐였어요? 이게 결국 초라한 경력이죠. 그죠? 그리고 이게 지나온, 후회되는 자기의 지나온 삶이란 말이야. 30 남은 해의 삶이라고. 이것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 이게 뭐 말 되게 어려운데 이게 맞는 말인가 생각해봐요. 자, 잘 봐.
오해하기 쉬운 게요. 생각해보자. 뭔가를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말은 불꽃하고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맞는 진술이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 많은데요. 가만히 생각해보자. 이 말도 틀렸어 사실은. 보세요. 불꽃이라는 게 내가 본받을 열렬한 삶의 태도를 환기하는 상징하는 그런 대상, 내가 동일시하고 싶은 그런 대상으로 작품에서 지금 그려져 있는 것이죠. 이 불꽃이 무언가를 초라한 경력 같은 것들을 단절시켜 줄 수 있는, 그걸 뭐 불꽃으로 이걸 태워가지고 끊어버리는 그런 데 쓰이는 불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됐죠? 이것도 틀렸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생각해보자. 주름 잡히는 연륜, 즉 나의 보잘것없었던 지난 삶의 초라한 경력, 경험, 그것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지? 내 초라한 지난 삶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이라는 건 열정이야. 열정. 불꽃 같은 그런 열정이라고. 그게 결핍되어 있는 삶이었잖아요. 이거는, 지난 삶은. 그럼 봐요. 그럼 이제 해설해 본다. 이 2번 선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인가 하면, 가에서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지나온 나의 초라했던 그 열정적이지 못했던 삶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 즉 열정을, 열렬한 삶의 태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수단이라는 얘기예요. 말이 돼? 이게? 아니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이 문제의 오답률이 매우 높았는데요.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시간에 막 특히나 쫓겼고 막 이러니까 이걸 면밀한 판단을 못하고 무슨 얘기야, 복잡하다,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나쁜 거야, 막 이렇게 막 허둥대다가 사실 별거 아니거든. 가만히 생각해보면 2번이 너무나 부적절한 진술이라는 거 지금 방금 설명했듯이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문학을 이렇게 3부, 4부 마무리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제가 두 가지만 키워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계라는 면에서 이번 6월 모평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주목해 볼 만한, 그래서 막 귀추가 주목됐던 그런 시험이었어. 근데 우리 지금 3부, 4부에서 봤듯이 7개 작품 가운데 4개 작품이나 연계 출제가 되면서 연계 덕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점이 유지됐다. 그 얘기는 곧 9월 모평을 대비하는 공부, 11월 본수능을 대비하는 공부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중요한 요소다. 두 번째, 낯선 문학,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가작품 같은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그것을 맥락에 기대어서 내 눈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게 장르별 특성에 기반해서 반드시 내가 갖추어야 할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그게 결국 뭐다? 비연계를 잡는 거다. 그럼 봐요. 문학은 쉽게 얘기하면 연계 문학 작품 잡고 비연계 문학 작품 읽어낼 수 있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한테 그걸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 모평 문학이 우리에게 준 그 두 가지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철저하게 문학 완벽하게 잡고 어려운 독서에다 많은 시간 쓸 수 있게 연계를 철저하게 잡고 비연계도 내가 읽어낼 수 있는 힘을 기르자. 이걸 우리가 방향으로 잡읍시다. 됐죠? 저는 5부에서 화법과 작문 선택한 학생들과 1시간 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